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집값은 너무 올랐고 대출은 더 막혔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먼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도 아직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접근의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트랙 채널에서 부동산 내용이라니 놀라셨죠? 저도 현재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 부동산이라는 걸 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놀랍게도 그 출발점은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경매,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제대로 알면 엄청난 기회가 열릴 겁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서울에서 경매를 통해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가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요. 현재 1년 만에 부동산 10채를 보유, 현재 현금으로는 6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늘리고 계신 분인데요. 무려 부업입니다. 부업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분이 어떻게 부를 늘렸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매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내용을 시작할게요. 솔직히 오늘 이 무료 강의를 가지고 경매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무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예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란, 재테크란 이런 전체 그 틀이 안에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경매를 바라볼 것인가, 그거라도 갖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가 남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은 저의 필명은 소니입니다. 그리고 저는 직장인이자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직장인에서 투자자로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12년 처음에 제가 결혼을 하면서 재테크 공부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돈은 없는데 결혼을 했고 가정은 꾸려야 되고, 그래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돈이 너무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15년도에 여러 고민을 끝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는 정말 어려운 투자고, 경매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식도 하고, 저는 여기 보시면 아파트 투자도 했었고요. 그리고 단기 임대, 쉐어 이런 것도 지금 서울에 4곳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그리고 현재는 빌라 경매 투자로 서울에 6채, 부천 3채, 총 9채를 보유해서 여기서 지금 월세 소득을 뽑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인천에 2채를 추가로 인천에서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총 11채, 지금 아파트 포함하면 총 12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돈이 있어서 시작했냐? 그건 아니고요. 모은 돈이 거의 한 푼 없이, 부모님 지원 없이 2012년도에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때 거의 제로에서 시작하고, 오늘은 경매를 얘기하니까 월세 투자 수익 현황만 제가 공개를 하면은 9채에서 월세 총액이 685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9채 대출이자가 336만 원 정도 되는데 9채 월세 순수익이 한 3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현재는 제가 딱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350만 원씩 계속 그냥 통장에 꽂힙니다. 번갈아 가면서 순차적으로. 그러면 350만 원을 벌기 위해서 현재까지 총 투자 금액이 얼마였냐? 1억 8,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 22%. 9채 대지 지분의 총 합은 87.26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저의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1번이 이제 중요한 게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다 돈 벌고 싶고 많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이 가만 생각을 해봐요. 언제 내가 부자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나요? 일단 1번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 것도 제가 볼 건데,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돈을 바꾸는 일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내 시간을 돈으로 갈아 넣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아침에 출근하기 싫잖아요. 제 꿈은 월요일 아침이 너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솔직히. 막 설레야 되잖아요. 한 주의 시작이 설레야 되는데 하기 싫기 시작하는 게 한 주의 시작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에 제약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도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고, 뭐 망할 걱정 안 하면서, 망해도 파이프라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막 좀 가슴도 뛰고 막 이렇게 하는, 도전 막 계속 이어서 하고. 그래서 가만 보면은 OECD 한국 기준인데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자는 시간이 26년이고, 이건 시간으로 정해진 겁니다. 일하는 시간이 16년이에요. 16년인데 여기 시간 기준으로 했다 보니까 이거를 보통 하루에 뭐 반나절 일한다 쳐. 그러면은 내 평생에서 32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싫은 일이다. 그러면 32년 동안 이 싫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내 인생에서. 그래서 이 싫은 일을 난 즐거운 일로 바꾸고 싶다. 근데
이 즐거운 일을 하는데 그냥 즐거운 일을 하면 돼요? 돈이 돼?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거의 안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즐거운 일을 하고 웃는 시간을 늘리고 여행하는 시간을 늘리려면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돼. 그럼 나의 현실은 어떠냐? 타고난 흑수저, 흑수저라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없다. 근데 대부분 이렇죠. 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근데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노후라도 스스로 감당되면 다행이에요, 요즘에. 그 다음에 회사라는 존재 없이 어떠한 부가가치 1도 만들지 못해요. 실제로. 저도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공학원도 다니고 뭐 용접도 배우고 근데 제가 뭐 이상한 회사 다녔냐? 아니에요. 약간 뭐 대기업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에 다녔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빠듯하게 아끼고 모아도 연 1, 2천만 원밖에 못 모아요. 사회 초년생분들. 요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 어차피 답이 안 나오네.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욜로로 살자. 그러니까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야, 주식 뭐 몇십 배, 막 코인 몇십 배, 운칠기삼으로 일단 때려받고 터지면은 부동산 사자. 약간 이렇게 하잖아. 생각이. 다 그렇게 흘러가요, 대부분. 그리고, 야, 하나만 열심히 해서 사업 하나만 터트리자. 그럼 대박 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야 소니야 너 왜 경매를 얘기하고 있냐. 그렇게 뭐 주식도 하고 뭐 재테크를 했는데 왜 경매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돌고 돌아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하면서 경매가 지금 아직까지는 기회가 정말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경매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나는 A토끼야. 근데 은행에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이래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은행에서 너를 뭘 믿고 빌려줘?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나 뭐 저당 잡을 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 소유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걸로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줄게. 이자 못 갚으면은 제때 안 내면은 경매 넣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갚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A의 부동산을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저 은행인데요. A가 나한테 돈 빌려가고서 갚기로 해놓고 안 갚아요. 저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 계약까지 다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저당 잡았던 이 사람의 부동산 저한테 이제 권한이 좀 있으니까 요거 좀 대중에 공개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돈을 회수해서 저한테 좀 돌려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게 경매입니다. 알았어요. 담보 제공했으니까 이율 좀 낮게 해줘요. 이러면서 돈을 주죠. 그래서 경매 진행 과정이 지금처럼 이제 집으로 담보대출을 하고 은행에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행이 이걸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입찰을 하고서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최고가로 매수한 사람이 낙찰을 받고 매각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최고가 매수인한테 넘어오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왜 경매야? 그거를 간단하게 요렇게 보시는 게 가장 편하시겠다 생각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뭐 100%, 90% 이렇게 설명하는데 쉽게 말해서 100만 원짜리 부동산이라는 게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일반 매매에서는 가격이 100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에서 협의가 되겠죠. 왜냐면은 파는 사람은 싸게 팔고 싶지 않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지만 파는 사람은 싸게 안 파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 시장이 안 좋아서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럼 집주인이 이제 급매로 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원래 100만 원에 거래되는 애가 8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경매는 뭐냐면 이런 어떤 과정에 리스크도 있고 좀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런 진입 장벽 때문에 가격을 낮게 취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솔직히 40%까지는 좀 무리고 50%까지도 받는 경우 있고 저도 50% 초반에 받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싸게 사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재테크 안에서 경매라는 거를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테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는 크게 돈의 종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종류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돈의 두 가지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계획할 수 있는 돈과 그리고 계획할 수 없는 돈. 딱 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계획할 수 있는 돈은 내가 미래에 확정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이거 좀 쉽지만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진짜 통감하는 게 어려워요. 제가 보기엔. 딱 들으면 쉬운데 확정소득 그리고 계획할 수 없는 돈.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소득을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건 불확정 소득이에요. 그래서 돈에는 가치가 달라요. 100만 원이면 똑같은 돈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얻은 100만 원과 계획되지 않아서 얻은 100만 원은 완전 다른 돈이에요. 그 돈의 품질이 달라.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재테크를 하든 뭐 주식을 하든 뭐 부동산을 하건 여러 가지 재테크가 있겠지만 뭘 하든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이 인지 없이 경매를 하니까 잘못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뭐 남들 매매 사업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뛰기 한다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이 경매까지 가기 위해서 이 기본 바탕이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의 유형을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기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더 종류도 있는데 그냥 기타로 다 묶었어요. 저는 이 대분류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온금사 통해서 이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업소득이겠죠, 지금 현재. 그리고 만약에 구매대행을 하시려는 분 중에 근로소득 중인데 구매대행으로 부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소득의 이 분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로소득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음 달에 어느 정도 받을지 예상할 수 있어요. 내가 내년쯤에 뭐 연봉 인상이 어느 정도 뭐 5%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 선이 될 것 같아 예상할 수 있어요. 타인에게 고용되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인데 월급, 연봉 이 책정이 다 돼 있잖아요. 상여금은 이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소득이잖아요. 얻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 자체는 굉장히 양질이에요. 근데 안 좋은 게 뭐냐? 노동이 반드시 따라가. 노동 없이 근로소득이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사업소득인데 이거는 굉장히 불확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꼭 반드시 모든 사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도 소득의 안정성을 가진 사업이 있고 굉장히 불확정한 소득의 형태를 가진 사업이 있어요. 근데 불확실성이 대부분의 사업들은 높아요. 그런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됐다가도 망하고 잘 됐다가도 망하고 이런 거예요. 저도 한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은 개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얻는 소득이잖아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카페 운영 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업의 종류는 정말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인데 임대야. 그럼 이런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어쨌든 통상적으로 이제 불확정성이 높은 소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융소득 중에 임대소득은 확정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월세 50만 원으로 땅땅 해서 계약해. 그러면 계속 내가 몇 년 동안 4년 동안 들어오는 돈이 거의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확정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이자소득. 얘도 이자 은행이자 대략 얼마 나올지 알죠. 확정할 수 있죠. 근데 양도소득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주식, 부동산, 자산 양독 차익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꽂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내가 1억 투자했는데 2억에 팔아서 1억 남았다? 이거에 막 열광하는데 이게 진짜 저질소득이에요. 저질소득. 이런 관점이 없이 주식과 부동산을 정말 많이 하세요. 경매가 돈 번다는데 경매를 하고 주식이 돈 된다는데 주식을 해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재테크 트리의 순서가 뭐냐? 첫 번째, 확정소득 플러스 확정소득이에요. 예를 들자 근로소득 플러스 임대소득 아니면 이자, 배당소득. 주식하면 이제 배당이에요. 근데 이자, 은행이자는 좀 너무 낮아. 그래서 임대 1번이 안 된다? 그럼 2번으로 해야 돼. 확정소득 플러스 불확정소득.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 예를 들어서 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구매대행으로 좀 부가소득 만들고 싶어. 사업소득. 이런 건 해도 돼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매매. 뭐 매매 사업자 내가지고 요즘 경매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한데 불확정소득이에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주식도 그렇죠. 내가 오늘 사면 3달 뒤에 얘는 몇 프로 오를 거야 확정하고 주식을 사나요? 아니죠. 불확정소득이에요, 주식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이런 안정소득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온라인 구매대행에 이런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 불확정소득이기 때문에 이 임대소득이나 이자, 배당소득 이런 거를 마련을 하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최악. 불확정소득 플러스 불확정소득. 쉽게 말할게요. 사업소득 플러스 양도소득. 예를 들어서 구매대행 일을 하는데 소득이 불규칙하잖아요. 이렇게 막 들쭉날쭉.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능력이긴 하죠. 이렇게 오르게끔. 뭐 그렇게 하면 그 확정소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불확정할 겁니다. 이렇게 어느 날 잘 팔렸다가 어느 날 잘 팔렸던 품목이 갑자기 다운되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경쟁사가 들어왔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 다음 제품 또 준비하잖아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끌어올려보고 이거 또 안 되면 또 불확실하고 이런데 이제 돈이 안 벌리니까 주식이나 코인으로 좀 퍼뜨려볼까 하면서 양도소득 쪽으로 가는 거 아니면 경매 단타 해볼까 이쪽으로 하는 거. 이게 최악이야. 최악. 불확실과 불확실로 가는 나락의 길.
공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매 중에는 보면은 매매와 임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매매를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도 있는데 왜 결국 임대를 선택했냐, 이런 이제 뒷받침이 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럼 매매로 확정 수익을 만들 수 있냐, 불확실한데 이걸 확정시킬 수 있냐 했는데 제가 판단은 노였어요. 노. 이거는 안 돼. 내가 예상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빌라 하나를 어디다 샀는데 걔를 3개월에 무조건 나는 1,000만 원을 남기고 판다. 이거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변수가 너무 많아. 그거를 1년 뒤에 팔 수도 있고요. 8개월 뒤에 팔 수도 있고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내 돈을 예상하고 작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들이 그 구독경제로 가는 거예요. 구독경제로 가면은 본인들이 예상 매출액과 예상 그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여기까지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아. 특히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하기가. 근데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제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매와 뭐 간략하게 분리를 해볼게요. 경매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시세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지금 얻으려는 거죠. 임대소득은 월세 꾸준히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고, 매매는 자본 차익을 하고 대신 특징이 불확실함이에요. 미래 수익 기간 예측이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매도할 때 이게 3개월이 걸릴지 12개월이 걸릴지 몰라. 그리고 변동성이 높아요. 시장 변동이나 정부 규제나 이거에 따라서 갑자기 매매 가격이 들쭉날쭉하죠. 우리가 지금 보세요. 뭐 토지거래 허가 막 이거 관련해가지고 막 들쭉날쭉하잖아요. 시장 매매가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 리스크 요인은 부동산이 하락하거나 양도세 관련 세금이 이제 변하거나 거래세 부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리스크고, 전략적 목적은 자산 증식이고 단기 차익 추구를 하는 거죠. 단기 차익 다 추구하고 싶지. 추구하고 싶으니까 자꾸 이거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은 경매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싸게 판다요. 왜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이 시간의 예측이 더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싸게 사서 싸게 파는데도 시간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 차익이 생기지만 아까 말했죠. 양질의 돈과 양질보다 좀 못한 돈, 그 돈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좋은 돈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임대 투자는 지금 어떤 거냐, 월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하죠. 확실해. 미래 수익 예측이 가능해요. 이 말이 뭐냐면은 미래 계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래 계획이 가능하다는 게 진짜 중요한데, 계획이 가능하다는 건 내가 언제 주택수를 몇 개 늘지, 어떻게 늘지, 어떻게 팔지,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내 미래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근데 매매 차익으로 가잖아요. 요 변수에 의해서 내 미래가 바뀌어요. 그리고 투자 회수 시점은 얘는 매도 시에 하잖아. 근데 임대소득은 매달 회수하는 거예요. 매달 회수. 현금 흐름 중심인 거죠. 현금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변동성이 낮죠.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 구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임대하면은 막 공실 나는 거 아니야? 연체 막 관리 리스크 막 있는 거, 야, 그거 어떻게, 뭐, 그 아쉬운 소리 어떡하고, 세입자들 막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 일 거의 없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고방식, 나 같은 사람들은 꾸준히 월세를 받아서 소득을 늘려가. 소득이 100만 원이면, 이렇게 130, 160, 뭐, 190, 22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당연히. 그래서, 자, 임대 수익에 대해서 한번, 요렇게 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 집이야. 1년 월세를 주면은 월세가 3% 수익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원주택 이런 거죠. 3%. 아파트로 하면은, 아파트 만약에 1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있으면은 연 임대 수익률이 4%예요. 뭐 강남 이런 데 가잖아요. 2.5%? 3%밖에 안 돼. 그냥 통상적으로 4%라고 쳐. 이것도 많은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상가 있죠. 상가는 통상적으로 5% 수익 생각을 해요. 뭐 서울 중심가는 당연히 안 되고 좀 외곽적으로.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 뭐 강남의 상가 수익률 얼마나 될까요? 이거 부동산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거의 뭐 3% 나올까 말. 3%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잘 나오는 수익률이 한 6%, 7% 나올까? 그리고 뭐 태양광 사업이라 한때 10% 나와가지고 이걸 초기에 한 사람들은 돈을 좀 버렸어요. 이 중에서 이제 빌라 임대 수익률은 매수가 대비해서 서울 기준입니다. 4에서 5% 정도 돼요. 4에서 5% 보면서 은행이자는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빌라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을 안 끼고 그냥 현금 있으신 분들, 그 사람들은 굳이 인플레이션 해치 못하느니 그냥 이거 바꿔서 빌라를 소유할게, 약간 이러신 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하면서 유지하면서 재개발 노려보지 뭐, 이러신 투자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빌라 5%짜리 수익률이 있는 거를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원, 60만원에 사서 임대 수익률을, 왜냐면 매매가를 낮추면 임대 수익률은 고정돼 있으니까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7%, 10%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대출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내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예를 들어 은행 돈을 7, 80% 이용한 다음에 대출 레버리지를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 대출을 4% 빌리잖아요. 4%에 이 70만 원에 내가 샀다고 쳐. 70만 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한 50만 원, 50만 원으로 할게. 50만 원만 은행 돈을 빌려. 그리고 20만 원으로만 내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은행 돈 50만 원을 4%에 빌리고 그 돈을 가지고 7%에서 10% 수익을 내잖아? 그러면 얘가 빼보세요. 10 빼기 5% 하면 5%죠. 은행 돈을 가지고 내가 5% 차익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빵 올라가요. 20%에서 30%까지도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 제가 말하는 경매 투자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서울에 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 이거 제가 처음 받았던 물건이에요. 실제로 사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화곡동에 보세요. 여기 감정가가 2억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1억 3,500에 받았어요. 67.6%에. 그 뒤에도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아무튼 제가 제일 높게 썼으니까 제가 받은 거고. 세입자가 2억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억에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 이분이 거주가치로 전세로 2억을 지불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수익을 세팅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요게 이제 계획이었고 실제로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월세 2천에 70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익률을 미리 이렇게 계산을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집을 봤을 때 이랬어요. 여기가 반지하예요. 한쪽은 반지하인데 한쪽은 2층이에요. 특이한 구조입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픈이 되는데 여기에 비가 다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거죠. 예전에 어땠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이 차 있었어요. 반지하니까. 그럼 뻔하죠. 여기 벽으로 물 타고 들어가겠죠. 그럼 안에 곰팡이랑 막 누수가 엄청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여기에 이렇게 뚜껑을 덮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뚜껑을 덮으면 사람이 살 수 있고 빗물은 하고 이 이슈가 해결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은 했죠. 역시나 그랬고. 그리고 요게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2층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은 반지하고 또 반대쪽은 이렇게 2층이에요. 필로티를 잇는.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집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세대랑 마주칠 일 없이 비 맞고 올라갈 필요 없이 비 안 맞고 차에서 내려가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꿀 같은 물건이었죠. 여기도 보면서 여기 위반 건축이 얘처럼 있었는데 이걸 뗐구나. 떼면서 누수가 진행되면서 여기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부식이 생겼구나. 여기 밑에도 지금 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보자마자 이 두 개의 렉산을 이렇게 해서 비마개를 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안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필로티 2층 부분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어떻게 썼냐? 제가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감정가 2억이었죠. 낙찰가는 1억 3,580만 원 해가지고 받았었고, 취득세 1.1%, 수리비 1,600만 원인데 이거는 제가 처음이라 좀 부족했어요. 솔직히 지금 같으면 제가 1,000만 원 안에 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를 해보는 자체도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출금을 이제 97% 거의 80% 받아서 4.2% 이율을 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월 80만 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960이에요, 연. 근데 대출 이자는 연 얼마 내냐? 450이에요. 이거 빼면은 수수익이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투자금이 제가 4,500이 드는데 여기서 보증금이 3천만 원 또 회수되죠. 그러면 실투자금 뭐냐? 1,5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실투자금 대비 이거 순수익률 계산하잖아요? 그럼 32.75%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중간에 돈을 땡기고 넣고 빼고 해야 되다 보니까 딱 4천만 선에서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해봤어요. 신탁대출을 받는 거 똑같이. 그리고 신탁대출 90%까지 나오거든요. 대출이자는 대신 높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반에 현금을 더 적게 쓰는 거야. 대신 보증금을 신탁은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천만 원 초반 3천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금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500만 원 회수하지. 그러면 2,600만 원 드네요. 15.66% 만들고 나중에 내가 여러 개 되잖아요. 대출을 다시 이걸로 갈아타. 그럼 이 수익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내 돈은 1,500.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투자에 반드시 이해해야 될 8단계가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 처음 투자관 적립이랑
돈은 왜 벌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유가 뭔지. 자, 이제 이유는 알았으니까 우리가 경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경매 사이트마다 보는 법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익숙하면. 처음이 어려운 거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수도권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우선순위, 어디를 볼 건지, 그 방 몇 개짜리를 볼 건지, 그 사이즈는 어느 사이즈 위주로 볼 건지, 경매 사이트 보는 법 있었고, 입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중요한 게 실투자금 계산하는 거. 아까 제가 계산표 보여드렸죠? 어렵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변형하고 추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딱 숫자를 넣으면 이제 계산돼가지고 볼 수 있게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권리분석 기초는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인내, 없내, 뭐 압류 채권, 강제 경매, 임의 경매 막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대지권, 지상권 막 이런 거 있는데 사람들이 막 있어 보이려고 막 특수 물건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경매 물건 중에 90%는 특수 물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회는 90% 안에 거의 다 있어요. 굳이 10% 그 이상한 뭐 어려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리스크한. 그건 언젠가 되어요. 특수물건은. 제가 하는 건 특수물건을 굳이 하지 않아요. 대부분 경매 물건의 90%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알면 돼. 딱 필요한 게 뭐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거 안 하면 돼요. 뭐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좀 필요합니다. 이게 공부가 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결국 부동산 투자의 꽃으로 가려면 세금을 이해해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뭐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세무사한테 물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 왜냐면 너무 방대하고 너무 귀찮아. 근데 기본적인 건 다 알아야 돼요. 취득세가 이제 뭐 1주택이면 몇 프로고 2주택이면 몇 프로고 뭐 투기 과열지급은 몇 프로고 아니면 몇 프로고 지방으로 가면 몇 프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야 돼. 그 다음 대출의 이해. 대출도 되게 중요하죠. 결국 대출이 늘어날수록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수익률 5%짜리 물건을 7에서 10%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 대출을 써서 20%, 30% 수익률까지 투자금 대비 끌어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낙찰자 대출 방식에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가끔 위반 건축물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주는 시기가 또 있어. 그러다가 규제가 심해져서 안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대출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출도 은행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그 폼을 알면 돼. 그러면 내가 역으로 얘 2억짜리 물건인데 1억 3천에 받으면 내가 대출을 얼마까지 나오겠네? 라고 역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입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률 계산을 해야 돼. 이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쉽습니다. 그 다음 입찰을 이제 여러 번 하죠. 내 기준 안에서 하는 거예요. 경매의 장점은 뭐냐? 내가 생각한 가격이 안 되면은 안 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한 가격에서 사지면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딱 내가 정해져 있잖아. 그 이하로는 안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 이제 투자자들, 그 입찰하는 사람들이 실거주자도 있고 투자자도 있잖아요, 크게. 그러면 이 투자자들 중에도 매매 투자를 하는 사람과 임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입찰가를 나중에 보다 보면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 이제 현장 방문해서 이거 쉬워요. 근데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그 여러 번을 어떻게 직장인 내가 할 수 있냐? 그것도 다 노하우가 있죠. 대리 입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 7단계는 집수리 노하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호구당이 진짜 쉬워요. 500만원, 1000만원 그냥 순식간에 날라가요. 이거 모르면. 특히 뭐 이런 거요. 진짜 뭐 집에 간단한 실리콘 쏘는 매꿈 하는 거 있잖아요. 물 안 흐르게.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해야 돼. 그리고 셀프 시공. 셀프 시공을 해봐야 외주들을 내가 쓸지 말지가 결정이 돼. 이게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쌓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까지 다 깨끗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는데 결론은 시세 파악을 하는 건데 시세 파악을 어떻게 빨리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빨리.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네이버 부동산 보는 방법도 있고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빨리 하느냐 그런 이제 사소한 노하우들이 이제 많이 쌓였겠죠. 네, 그럼 오늘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들으신 분, 강의 참여해주신 분 질문해주시고 이거 자체로 저는 나름 행복함을 느끼게 되네요. 앞으로도 뭐 좋은 내용 기회 있으면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